저렇게 급격히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그걸 쫓아갈 수가 없어요. 필요하면은 비상금통위를 소집해서 금리 격차를 줄여야 돼요. 미국하고 역주행하는 나라가 있어요. 금리를 인하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파열음이 생길지 몰라. 이렇게 인위적인 외환시장 개입은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 미국과의 금리 차입니다. 네. 미국이 저렇게 급격히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그걸 쫓아갈 수가 없어요. 각자의 어려운 사정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가 그래도 버텨줄 만큼 괜찮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도 경제 타격을 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일단은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그쪽은 거의 올인한 형국이고,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그만큼 쫓아가지 못하니까 다 이제 고환율의 몸살을 앓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원화하고 보면은 앞으로 한국하고 미국은 금리 차가 더 커질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은 FOMC가 그래도 2번이나 남아있어. 네. 2번 동안 예를 들어서 자이언트 스텝을 하던 빅 스텝으로 하던 뭐 1.25% 이상은 더 오를 텐데 기준금리가. 네. 우리는 금통위가 한 번뿐이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50bp 자이언트 스텝 해봐야. 그래요. 그러니까 더 벌어지는 거야, 차이가. 즉, 그 얘기는 우리 환율이 더 치솟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이거를 당연히 받아들이면 안 되고, 필요하면은 비상금통위를 소집해서 금리 격차를 줄여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닌데, 즉 뭐냐? 고환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도 금리를 더 올릴 것이냐? 아니면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그 다음에 특히 그게 부동산에 직결돼 있는데, 그렇죠. 금리를 올림으로써 완전히 부동산 시장을 지금보다 더 망가뜨릴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참 어려운 거죠. 이게 선택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금리를 당연히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리면 아까도 우리 벌써 400억 달러의 그 달러가 감소된 것처럼 외국 자본이 쫙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미국으로. 돈을 더 많이 주는데 이자를. 그러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예. 그렇다고 놔두자니, 내리자니 부동산 시장 죽어버리면 예. 더 빠지면 또 많은 대출자들이 또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그래도 어느 쪽이 효율이 더 좋으냐로 사실은 선택을 하긴 해야 돼요. 힘든 선택이지만. 그러니까 어느 쪽을 해야 우리가 덜 망가지느냐, 덜 다치느냐. 그러니까 정책의 결정이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고환율을 좀 낮출 것인지, 아니면은 부동산을 덜 다치게 할 것인지,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마 현명하게 선택을 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가 이미 역전은 됐고, 네.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9월 달에 0.75 자이언트 스텝을 해서 지금 3.25%고 우리는 2.5%거든요. 그럼 벌써 약 0.75%인데 앞으로 이게 더 벌어지면 거의 한 1.5% 이상 금리가 벌어질 겁니다. 즉 그렇게 금리가 벌어지면 환율은 더 힘든 거죠. 그렇죠. 원화 약세가 더 강해지는 거겠죠. 참 걱정이네요. 지금 근데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나마 어떤 분들은 다행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한국만의 문제면 이건 한국의 경제 위기인데 예. 전 세계가 같은 모든 나라들이 다 같은 문제를 앓고 있으니까 나도 아프지만 쟤도 아프니까 어쨌든 전 세계가 지금 그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냐 세계 경제에. 예, 그것도 한번 보죠. 하여튼 지금의 고환율은 근본 원인이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 자체가 연준 자체가 이거 굉장히 실수를 한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닉슨 대통령 시절에 아서 번즈가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해서 인플레가 발생해서 긴축으로 가야 될 시점에 경기 부양, 즉 팽창 정책을 썼어요. 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난 다음에 부랴부랴 긴축으로 돌아서서 6개월 동안에 거의 6%의 이자를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긴축으로 들어섰어요. 그건 한 달에 1%씩 막 낮춘 거야. 지금보다도 훨씬 급격하고 강했어요. 그 결과 찾아온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이거를 천천히 시간을 갖고 조금씩 예를 들어서 올리면은 시장이 이걸 어느 정도 흡수를 해요. 근데 단기간에 급격하게 이 계단식으로 빨리 금리를 인상하면은 경제 주체들이 거기에 대응을 잘 못하기 때문에 기업 같은데 부도가 속출하고 실업률이 늘어나면서 그 경기 침체를 불러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비슷한 현상이 지금 다시 생기고 있는 거예요. 즉 제롬 파월을 임명할 적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제니 델리이 마음에 안 들어서 왜 마음에 안 들었냐면 제니 델리는 당시 긴축을 했어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고 그래서 금리도 인상하고 돈을 유동성을 끌어당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딱 보니까 저렇게 긴축을 하면은 자기가 대통령 하면서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연준 사상 처음으로 연임을 시키지 않고 자르고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제롬 파월을 앉혔는데 제롬 파월은 그러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팬데믹 사태가 났을 적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양적 완화, 즉 유동성을 쏟아부음으로써 트럼프의 기대에 부응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2% 넘으면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2%가 안 돼도 선제 대응을 해야 될 판인데 2%가 넘어도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일시적 현상이다. 그다음에 3, 4%가 넘어가니까 이제는 평균 인플레이션 개념으로 대응을 하겠다. 결국 언제 긴축으로 돌아섰냐? 3월 달에 7.9%의 인플레이션이 발표되고 나서야 긴축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거는 직무유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연준의 그 독립성을 훼손한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인 이유였다. 그러면 그러니까는 7.9% 갈 때까지 완전히 손 놓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팽창 정책을 썼어요. 그때까지도 계속. 아니 기본적인 상식이 있으면 2%는 그렇다 쳐 3, 4% 넘어가면 대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금리를 급하게 올릴 수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와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이제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그 다음에 미국의 11월 중간선거였는데 이것도 인플레이션 제대로 못 잡으면 정치권에도 큰 타격을 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주요국들이 이렇게 미국과의 금리 차가 더 커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하고 역주행하는 나라가 있어요. 금리를 인하하고 오히려 통화팽창을 쓰고 있고 그 세 나라가 또 다 경제 대국들이야. 중국, 일본, 영국이 역주행을 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파열음이 생길지 몰라. 다 같이 지금 세계가 다 유동성에 홍수에 빠져 있는 건데 이 홍수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경제 리더인 미국은 이 유동성을 줄여서 빠져나가겠다는데 오히려 다른 대국들은 금리를 인하하고 그 통화를 더 풀고 하니까 세계가 같이 힘을 모아도 안 되는데 지금 서로 중구난방 자기 방식으로 뛰고 있으니까 결국 이러다가 이제 파열음이나 마찰음이 발생할 수뿐 없는 거죠.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처한, 그러니까 현실이기도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연준의 상황을 잡으려는 노력들이 그리고 나라들의 시도들이 잘 안 됐을 때 커질 수 있는 생길 수 있는 아주 엄청난 그렇습니다. 경제 위기. 그렇습니다. 이 실말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어떤 지각 변동이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는데
어느 놈이 다가오는지 잘 모르는 거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예전부터 그 얘기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유럽 재정위기는 재현 가능성이 있다. 네.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지만 그리고 옛날보다 그 가능성이 더 커진 거예요. 네. 부채가 더 커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번 영국 사태에서도 봤지만 이렇게 통화 재정 정책이 서로 손발이 맞지 않으면 그 혼란으로 인해서 IMF 사태를 맞을 수가 있다. 라는 거를 노출시켰거든. 그래서 영국도 IMF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IMF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들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미국 금리가 높아지면 개발도상국에서의 달러 자본이 다 본국으로 지금 회수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외환위기가 터질 줄 몰라 지금. 그러니까 개발도상국들은 실제로 외환위기에 노출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치솟으면 기업 부채, 즉 기업의 부도 가능성은 이제 더 커집니다. 네. 그 어느 나라 기업이 먼저 터질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전문가들이 지금 바라보기에는 미국보다는 터지면 중국에서 먼저 터지지 않겠느냐. 중국 부동산 기업들이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하나는 또 다른 시각은 중국은 그래도 터져도 저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막고 지자체가 못 막으면 중앙정부가 막고 그래서 저거를 자본주의 시각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그 양쪽이 다 만만치 않아요. 네. 하여튼 그런 사태가 여태까지는 없었으니까 그렇죠. 사태가 터지면 무슨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이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 여태까지는 부동산을 잘 견뎌왔어요. 그런데 지난달서부터 부동산 가격도 이제 꼬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미국이 부동산 시장도 선도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꺾였다는 건 앞으로 당분간 더 계속 이제 하락 기조를 볼 텐데 그러면 심리적으로 세계 부동산 시장이 위험해요.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러한 그 기업 부채의 부실이 늘어나고 부도가 넘어가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런 기업책 부실 채권을 가지고 만든 CLO라는 파생 상품이나 다른 파생 상품에서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확률이.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네, 지금 말씀하신 CLO 우리가 코로나 이후 떠올려 보면 2020년 말 2021년도에 우리 교수님하고 그런 방송들을 만들면서 제일 고민했던 지점이 이 CLO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맞습니다. 네, 파생 상품. 예. 여기는 터지면은 이건 약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파생 상품은 장외 거래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누가 얼마큼 그 부실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동거래가 딱 끊깁니다. 그러니까 신용경색이 온갖 동시에 금융위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계가. 네, 그렇죠. 예. 자, 요거를 이제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건 저번에 그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디테일한 건 자료로 다 대하고요. 그 다음에 정작 중요한 우리나라를 한번 보죠. 한국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데 과연 제2의 IMF 사태가 올래나 이렇게 1,400, 1,500으로 환율이 치솟으면 과연 안전할까라는 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선 우리가 옛날하고는 다르다. 그렇죠. 우리 외환 보유국도 역대 최고고. 예, 세계 지금 9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때는 순채무기였고, 지금 우리가 순채권국이다. 2, 4분기 현재 우리가 순채권을 3,800억 달러 정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무역 수지는 지금 비록 적자지만 경상 수지는 흑자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가 들어오는 입장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안전한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안전해요. 이 정도로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지표로만 보면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제 괜찮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환율이 이렇게 치솟았지만 국제결제은행이 발표하는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걸 봐서는
우리가 너무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되지 않고 적정 환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결제은행은 요게 100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100 정도에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실질 실효 환율 면에서도 비교적 건전한 편에 있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지금 섣부른 개입이라고 해야 될지, 외환시장의 개입을 굉장히 늘렸습니다. 지난 반년간 외환보유가 400억 달러가 감소를 했는데 지난달에만 해도 외환시장에 한 200억 달러 정도의 개입을 해서 달러를 팔아치웠어요. 달러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 수치가 금융위기 때 우리가 274억을 감소했다는데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이게 한 달 만에 감소된 수치예요. 200억 달러가.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인위적인 외환시장 개입은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은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까지 역대 영국도 그랬고요. IMF 들어가기 전에 자기네 환율 방어를 위해서 정부들이 중국도 그랬죠. 맞아요. 네, 엄청나게 돈을 썼지만 결국은 시장에 졌잖아요. 맞아요. 돈만 낭비하고. 저는 그 중남미에서도 근무하면서 이런 외환위기 사태를 몇 번 봤고, 그다음에 영국의 파운드화가 공격받았을 때도 유럽에서 근무하면서 그런 사태를 봤는데 이긴 나라가 없었어요. 이긴 나라가. 유일하게 이겼다라고 그럴까 견뎌낸 거는 홍콩이 공격을 받았을 적에 중국이 그 무한대의 그 달러 자금을 쏟아부어 가지고 겨우 방어를 했어요. 근데 그때 또 헤지펀드들이 마음 먹고 달려들면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헤지펀드들은 이론상으로 무한대로 달려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예를 들어서 헤지펀드들이 이렇게 공격을 할 적에는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공격할 돈이 한 10억 달러 있다. 그러면 10억 달러를 국채를 사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홍콩 은행에 가서 국채를 담보로 그 나라 돈을 빌립니다. 세계 어느 곳에든지 미국 국채는 담보로 다 받아줘. 네. 그리고 그 빌린 돈을 가지고 달러를 막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자국 통화는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율이 치솟는 거거든. 그 달러를 가지고 다시 미국 국채를 사가지고 그 국채를 가지고 또 그 나라에 가서 담보를 집어넣고 그 나라 돈을 빌려서 똑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헤지펀드한테 당연하지 못해요. 맘먹고 덤벼들면. 게다가 헤지펀드는 한두 헤지펀드가 덤비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조지 소로스처럼 대장 기러기가 한 마리 딱 뜨면은 그걸 기러기 떼 현상이라는 거 부르는데, 먹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쫄병 기러기 떼들이 다 뒤를 쫓아가. 그래서 그 집단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환 보유가 많다라고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이런 식으로 그 방어를 하면 제가 보기에 이거는 국부 유출이에요. 헤지펀드한테 먹잇감을 주고 이 시장에는 먹이가 많으니까는 달려들어 와 봐 이런 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건 스스로 외환위기를 부르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보통 구두로 그 시장 개입을 한다거나 다른 걸 하는데 이렇게 정말 외환 보유고 그 피 같은 달러를 크게 헐어가지고 하는 거는 이건 해서는 안 돼요. 설사 급격하게 환율이 폭등하거나 그래도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그건 나중에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그거를 좀 막겠다고 이렇게 큰 돈을 쏟아붓기 시작하면은 이제 사실은 어떤 전초전도 보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그 시장 개입을 한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외환 당국자들
좀 심사숙고해야 될.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들의 입장도 보면은 달러가 자꾸 치솟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주식시장이 힘들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업들이 힘들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어떤 정치적 목적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우리 한국의 국부를 확 깎아먹거나 더 심한 위기를 만들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맞아요. 좀 그러다가 뚝심 있게. 환율을 정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이건 통화정책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도야. 그렇죠. 이거를 돈으로 막으려고 들면 사실은 그 돈이 큰 돈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갖고 있는 게 한 4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게 큰 돈이 아니라고. 네. 지금 6개월 동안에 좀 400억 쓰고 한 달에 200억 달러 썼는데 이런 식으로 쓰면 1년이면 위안부이고 반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라는 이 유명한 그 밀턴 프리드먼 교수의 이야기는 이건 사실은 맞는 거예요. 미국이 얼마나 많은 달러를 찍어냈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미국의 본원통화 발행액은 한 8천억 달러 내외였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냐면 8조 8천억 달러야. 11배나 많아졌어, 11배. 아니, 무슨 나라의 통화가 연 10몇 프로씩 올라간다 해도 많이 올라가는데, 14년 사이에 1000% 이상이, 1100% 이상이 찐 거예요. 그건 엄청난 돈을 미국이 쏟아낸 거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냈으면 한번 고생을 해봐야 돼. 이게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데 미국만 이렇게 쏟아냈느냐. 미국이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낼 적에 경쟁국들이 가만히 있으면 자기네들 돈이 급격히 절장돼 가지고 수출 경쟁력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다 같이 통화량을 늘립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 유로와 엔화도 미국 달러 못지않게 많은 돈을 찍어내가지고 이 상계국 통화가 지금 24조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8조 8천억인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8조가 가까이 찍어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일본이 이렇게 많은 돈을 찍어냈으니 이게 지금 세계가 유동성 홍수에 잠기지 않을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는 미국의 달러보다 더 많이 찍어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유동성 홍수 속에서 자산 가격이 폭등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이 그렇게 폭등했던 거고, 지금 미국이 긴축으로 돌아서니까 이게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이 다시 이제 위축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긴축을 중단하지 않는 한, 즉 금리 인상을 인하로 돌아서지 않는 한 앞으로 당분간 이 자산 가격은 계속 폭락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게 지금 미국만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쌓여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은 이제 경제 주도국이니까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거고, OECD 평균이 이미 10%가 넘었어요. EU 평균도 지금 10%에 다다랐고 G10도 9%가 넘었고, 그러니까는 이게 어느 한 나라의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세계 전체가 지금 인플레이션 늪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석유값이 뛰고, 그 다음에 식량 가격이 오르고 등등, 그 다음에 공급망 교란으로 인해서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이래서 인플레이션이 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일부는 맞는 말이고 일부는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난 7월달 인플레이션이 발표됐을 적에 CPI가 9.1%로 발표됐는데, 당시 그 에너지 관련 상품하고 식음료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이 5.9%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가하고 곡물값 뛴 거를 제외하더라도 순수히 유동성 증가로 인해서 생긴 인플레이션이 그 전체 인플레이션의 거의 3분의 2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8월 달에 와서는 이 수치가 더 늘어났어.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는 8.3%로 6월 달보다 크게 낮춰졌는데도 불구하고 근원 인플레이션은 0.4%나 더 올라갔어요. 6.3%예요.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서 유가나 곡물 가격이 옛날 수준으로 돌아오고 공급망 교란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그 유동성 증가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6%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유가나 그런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와도 순수한 유동성 증가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6%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상황이 정리되고 사태가 가라앉는다고 해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기에는 지금 유동성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네. 결국 이거는 금리 인상하고 긴축작용을 계속해서 시중의 돈을 빼내야 겨우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걸 의미하는 거죠.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